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을 자랑하는 독일 연방군의 32년 베테랑 대령이 한국 땅을 밟자마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나토 군사자문위원이라는 막중한 지위에 있던 그가 한국군을 향해 던진 냉소적인 한마디. 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한국과 단독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는 국가가 있습니까? 국제 기자회견장에서 준비된 대본을 완전히 무시하고 쏟아낸 그의 충격 고백에 나토 사령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당황해했고 유럽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펜을 멈췄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유럽 최정예 군인이 자존심을 완전히 접고 한국군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을까요? 저는 마르쿠스 슈타이너입니다. 독일 연방군 예비역 대령이며 현재는 나토의 군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이라는 조직에 몸담은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고 제 인생 대부분을 조국과 동맹국을 위해 헌신해왔다고 자부하며 살아왔죠. 저는 젊은 시절 질서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군인의 길을 선택했고 이후 32년간 유럽의 최정예 부대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과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독일 연방군에서의 제 군 경력은 단순한 병과 배치나 직책을 넘어 전략적 기획과 다국적 협력, 복합 전장 환경에서의 실전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나토 및 유엔 산하의 평화유지군 작전에 참여하여 갈등 지역의 안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직접 관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제가 단순히 전투 기술뿐 아니라 국제 안보와 외교적 균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시각을 갖게 해주기도 했죠. 저는 독일군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철저한 훈련 문화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군은 결코 임시방편이나 타협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모든 병사와 장교는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채용되며 체력뿐 아니라 인성, 판단력, 위기 대응 능력까지 평가받는 진정한 직업군인들입니다. 이러한 높은 기준과 철저한 준비는 독일군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현재 저는 나토의 자문위원으로서 유럽은 물론 전 세계 동맹국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과 신념은 강한 군대는 단순한 무력의 크기가 아니라 그 내부의 질서, 훈련, 윤리의식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상기시켜주곤 하죠. 그런 제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나토와 한국군 간의 합동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분단 국가라 징병제를 유지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의무 복무 중심의 군대가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죠. 모든 젊은이를 강제로 입대시켜 2년 동안 군복무를 시키는 시스템이라니 전문성은 기대하기 어렵겠군. 이런 생각을 하며 서울에 도착했어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첫 브리핑을 받던 날, 제 옆에 앉은 미 육군 소령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슈타이너 대령님, 처음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군요. 그들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때는 그저 외교적인 립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의 동맹에 대해 좋게 말하는 것이 예의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한국군 교류 담당 김민수 중령을 만났어요. 35세의 젊은 장교였는데 영어와 독일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했고 나토 작전 체계에 대한 지식도 해박했습니다. 그를 처음 봤을 때 이런 고급 장교는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김민수 중령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한국군은 모든 병사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저 완곡한 자부심의 표현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제 인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것이 한국군과의 첫 만남이었고 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첫 일정은 강원도 산악지대에서 진행되는 혹한기 훈련 참관이었죠. 2월의 한국 산악지대는 예상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저는 김민수 중령과 함께 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고된 환경에 저는 의아해하며 김민수 중령에게 물었어요. 이런 날씨에도 훈련을 진행합니까? 물론이죠. 전쟁은 날씨를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훈련장에 도착하자 30명쯤 되는 병사들이 눈 덮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완전 군장에 설상 위장복까지 착용한 채로 말이죠. 그들은 무전기로 서로 교신하며 적의 침투에 대비한 수색 정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확했고 숙련된 직업군인들처럼 보였죠. 저 병사들은 특수부대입니까? 아닙니다. 일반 보병대대의 병사들입니다. 대부분 복무 1년차 정도 된 일반 의무복무 장병들이죠. 믿기 어려웠습니다. 독일에서는 특수부대원들만이 이런 수준의 혹한기 훈련을 받습니다. 이들이 일반 징집병이라니 놀라웠어요. 더욱 놀라웠던 것은 전체 소대를 지휘하는 소대장이 고작 21세의 대학생 출신 장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부대를 통제하며 복잡한 작전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저는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철모와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소대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오르며 무거운 장비를 끌고 다니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의 한국 병사들은 지친 기색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한 병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숨을 헐떡이며 잠시 멈춰 섰을 때였죠. 괜찮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는 무전기로 뭔가를 말하더니 동료 2명과 함께 저를 둘러쌌어요. 그들은 제가 탈진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아 제 자존심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섬세함과 배려에 저는 많이 놀랐어요. 분명 그들도 힘들 텐데 말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의무복무 병사들이 맞는가? 다음 날은 부대 생활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아침 점호부터 시작해 종일 변경 생활을 지켜보았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군의 기강이었습니다. 독일군도 엄격한 규율로 유명하지만 한국군은 그것을 넘어선 수준이었죠.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병장 한 명이 식사를 마치고 식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후임병 하나가 조용히 눈빛만으로 지적했고 병장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아무 말 없이 수정했죠. 이 모든 과정이 단 몇 초 만에 그것도 어떤 말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지켜보다 놀라움에 제가 김민수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우리 군대의 기강은 명령이나 처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의식과 책임감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사람이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있죠. 독일군에서는 계급 체계가 명확하게 작동하곤 합니다. 상관의 명령은 절대적이고 실수에 대한 지적은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죠.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요. 이 정도면 우리 직업군보다 낫습니다. 의무복무제의 장점은 모든 사회 계층의 청년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고졸자, 부유한 집안의 자제, 가난한 가정의 청년들이 함께 훈련받고 같은 고난을 경험하죠. 이것이 우리 사회의 끈끈한 유대감을 만듭니다.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독일도 과거에는 징병제였지만 2011년 이후 완전 직업군인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군과 사회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것은 사실이죠. 한국의 시스템은 더 포괄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영에서 병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취침 전 병사들이 자신의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똑같은 방식으로 정돈하기 시작했죠. 이런 일관성은 독일군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비공개 대테러 훈련 참관 기회를 얻었어요. 서울 근교의 특수훈련장에서 진행된 이 훈련은 제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한국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훈련은 실탄을 사용한 건물 진입 작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거하며 인지를 구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드론, 전자전, 사이버 방어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복합 작전 훈련을 유럽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켜보다 저는 지휘관인 박준호 중령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통합 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합니까? 월 1회 정도입니다. 현대전은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하니까요. 그에게 태블릿을 건네받아 작전 데이터를 확인했는데 데이터 분석 속도와 지휘 체계의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병력의 위치가 표시되고 인공지능이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죠. 우리는 이 정도 데이터 체계를 아직 못 씁니다. 박준호 중령은 31세였습니다.
전 세계 군대에서 이 정도 직급의 장교치고는 매우 젊은 나이였죠. 제가 그의 나이를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토에서는 중령이 되려면 보통 40대 중반은 되어야 합니다만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는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인재를 빨리 발탁합니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북한과의 휴전선 너머로는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죠. 한국군은 이런 현실적 위협에 직면해 실전적인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독일군은 냉전 이후 실질적인 전쟁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이론적인 훈련에 더 중점을 두고 있었죠. 훈련이 끝난 후 준호 중령은 저를 작전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체 훈련 과정이 기록된 영상을 분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우리는 매 훈련마다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죠. 독일에서도 훈련 후 분석을 실시하지만 이 정도로 세밀하게 모든 움직임을 분석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한국군의 완벽주의적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 날 특별한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김민수 중령이 한국 6.25 참전 용사인 최동준 예비역 대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90세가 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저녁 식사 중 최 대령은 자신의 전쟁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그가 겪은 고통과 투쟁의 이야기였어요. 그가 말씀하시는 동안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경청했습니다. 젊은이, 전쟁은 총만 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 순간 저는 독일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를 깨달았습니다. 독일군은 나토의 일원으로서 집단 안보와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했죠. 반면 한국군은 실존적 위협 앞에서 국가와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이념을 지켰지만 여긴 존재를 지킨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군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우리가 약해진다면 내일이면 국가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럽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주변국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죠. 하지만 한국은 적대적인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고 주변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이죠. 식사가 끝난 후 최 대령은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당시 그가 몸에 지니고 다녔던 작은 부적이었어요. 이것이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가지세요. 우리는 모두 같은 자유의 수호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국적과 세대를 초월한 전우애를 느꼈습니다.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그 부적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군의 강인함은 단순한 훈련이나 장비의 우수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실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다섯째 날 산악 지역에서의 생존 훈련을 참관하던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병사가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다가 미끄러져 다리를 다치는 일이 있었어요. 부상은 심각해 보였지만 그 지역은 헬리콥터 착륙이 불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상황 보고를 받은 후 저는 의무대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2명의 상병이 부상당한 동료를 번갈아가며 업고 3km나 되는 거리를 뛰어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힘든 내색 없이 심지어 가끔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아픈 동료를 안전지대로 옮겼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김민수 중령에게 저는 무심코 물었어요. 상관이 시킨 건가요? 아니요. 가족처럼 여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독일군에서도 동료에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이런 수준의 헌신은 쉽게 볼 수 없었거든요. 부상병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진정한 형제였습니다. 그날 저녁 부상당한 병사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제가 두 상병에게 물었죠. 그 정도 거리를 동료를 업고 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함께 훈련받고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전우입니다. 오늘은 그가 다쳤지만 내일은 제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한국군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동양적 가치관과 실존적 위협 앞에서 형성된 강한 결속력이 결합된 것이었죠. 독일군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한국군은 그에 더해 인간적 유대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날 밤 부상당한 병사가 입원한 군병원을 방문했어요. 그의 병실에는 이미 같은 부대 전우들이 가득했고 누군가는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가져왔고 또 다른 이는 그의 가족에게 상황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병원을 나오면서 김민수 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어떤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군의 진정한 힘이군요. 우리는 이것을 정이라고 부릅니다. 서양 언어로는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이죠. 일주일간의 한국군 체험을 마치고 서울에서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토와 한국군 간의 합동 훈련 평가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원래 저는 미리 준비된 대본에 따라 형식적인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고려한 무난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저는 대본을 접고 제 진심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토를 대표하여 한국군과 함께한 일주일간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방문 전에 저는 한국군에 대해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죠. 특히 유럽에서 온 기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 군대는 단순한 의무 복무제가 아닙니다. 정신력과 기술 모두에서 세계 최상급 수준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헌신과 단결력이었습니다. 한국군 병사들은 단지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가족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고 나토 고위 관계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제 발언 내용을 재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한국군의 기술적 역량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전자전과 사이버전 분야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의 경험과 기술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휴전선 너머로 실질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닌 실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 연방군의 일원으로서 32년간 복무했지만 한국군에게서 배운 것들은 저의 군사 철학의 새로운 차원을 더해 주었습니다. 특히 강한 공동체 의식과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국방에 참여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은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나토 사령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제 발언이 예상보다 훨씬 긍정적이었다며 구체적인 보고서를 요청했죠. 또한 몇몇 유럽 국가들이 한국군의 훈련 방식에 관심을 표명했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민수 중령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는 제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아직도 한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서요.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독일에서는요. 독일로 돌아온 후 저는 연방군사위원회에 한국군 평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한국의 군사훈련 체계와 정신교육, 현장 지휘 방식을 독일군에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제안이었어요. 특히 정신력 강화 훈련과 실전적 통합 작전 훈련 방식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던 군사위원회 의장이 제게 물었죠. 슈타이너 대령, 이 보고서가 사실입니까? 모든 내용이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직업군인제를 도입한 이후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을 했고 여러 장성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의 군사 시스템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었을 것이니 말이죠. 유럽 중심적 사고가 뿌리 깊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입하자는 것입니까? 첫째, 훈련의 강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안전 위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동체 의식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셋째, 젊은 장교들에게 더 많은 현장 지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 제안은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동유럽에서 새로운 안보 위협에 직면하면서 군 전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이었죠. 한 달 후 독일군 내에 통합군사혁신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었고 저는 그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독일군 훈련 체계를 현대화하고 다른 나라의 우수 사례를 분석하여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첫 번째 대상이었죠. 귀국 후 처음으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던 날 22살 딸 안나가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아빠, 뭔가 달라 보여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는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지 않더구나.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더군. 군사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말이야. 안나는 흥미롭다는 듯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청했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어요. 특히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달렸던 이야기에 안나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런 동료애가 있다니 신기하고 멋지네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최동준 대령의 부적을 꺼내 안나에게 보여주며 이어서 말했어요. 이게 바로 그들의 정신이란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군 생활을 하는 것. 귀국 6개월 후 저는 한국과 독일 양국 간의 군사교류 확대 프로그램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독일 장교들을 한국에 보내고 한국 장교들을 독일에 초청하는 상호교류 프로그램이었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 파견된 독일 장교단이 귀국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그들 모두 한국군의 실전적 훈련 방식과 정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슈타이너 대령님 말씀이 정확했습니다. 한국군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곧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군의 훈련 방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실전적 통합 훈련과 부대 결속력 강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제 보고서는 나토 내부에서도 회람되었고 여러 회원국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동유럽의 폴란드,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었기에 한국의 실존적 위협 대응 방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토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폴란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슈타이너 대령님, 한국군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이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냉전이 종식된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평화 배당금이라는 이름 아래 국방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군사력을 감축했습니다. 한동안은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 자체가 낮다고 믿었고 안보보다 복지와 경제 성장에 더 큰 초점이 맞춰졌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정세는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테러리즘,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충돌, 그리고 일부 강대국의 무력 시위 등 새로운 안보 위협들이 등장하면서 실전적 대비의 중요성이 다시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안보 지형의 결정적인 변곡점을 만들기도 했어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개인적 기억이 아니라 국제 안보 전략에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휴전선이라는 긴장된 경계선 위에서 70년 넘게 실전을 준비해온 나라이죠. 저는 그곳에서 위기 대비 태세, 병력의 정신력, 그리고 민군 협력 체계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 온 장교들 역시 독일군의 체계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 접근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독일의 장비 관리 체계는 단순히 효율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유지보수 계획과 친환경적 기술 접목까지 고려한 전방위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수 분야에 있어서도 독일군의 예측 기반 물류 운영, 탄약 및 부품의 정밀 추적 시스템 등은 한국군 장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또 재생에너지와 지속 가능성을 군사 기술에 접목하려는 독일의 시도는 앞으로의 전장 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선도적인 방향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이처럼 양국 간의 군사교류는 단순한 기술의 이전이나 훈련 경험의 공유를 넘어 상호 보완적 발전을 이루어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단순한 교류 참가자에서 두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런 제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당시 저는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게 되었죠. 각국의 군사 전문가와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의 동맹국 협력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게 되었어요. 저는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국과의 협력 경험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멀리 있는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곧 유럽의 안보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한국 방문 이후 3년, 저는 이제 나토의 군사혁신 담당 특별 자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한국-독일 교류 프로그램은 이제 다른 나토 회원국들로 확대되었고 1년에 2차례 한국과 유럽연합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벽에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강원도 산악훈련장에서 병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 최동준 대령과의 저녁 식사 사진, 그리고 훈련 중 다친 병사를 업고 달렸던 두 상병의 사진까지 이 사진들은 제게 군인의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기억이었죠. 지난달에는 특별한 손님이 제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김민수 중령이었어요. 이제는 대령으로 진급하여 한국군 교육사령부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슈타이너 대령님 덕분에 한국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이 훨씬 많습니다. 덕분에 제 군인으로서의 삶이 더욱 의미 있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나토 본부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지난 3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군은 이제 여러 국제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독일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군사 훈련 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죠.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기억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끝내느냐죠. 우리의 대화는 미래 협력 방안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사이버 안보와 인공지능 군사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가능성이 컸어요. 한국은 기술 강국으로서 이 분야에서 앞서 나가고 있었고, 독일은 체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김민수 대령이 물었습니다. 한국 방문이 슈타이너 대령님의 인생을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전우회가 무엇인지, 군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우리 독일군은 효율성과 전문성을 추구하며 때로는 인간적인 측면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군에서는 첨단 기술과 인간적 유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나토 본부 사무실에 앉아 회원국들의 군사 혁신 계획과 공동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있죠. 수많은 회의와 문서들 속에서 저는 늘 한 가지 원칙을 되새깁니다. 바로 진정한 군사력은 기술이나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정신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 아닌 먼 동아시아의 한 나라, 바로 한국에서 배울 수 있었죠. 제 책상 한켠에는 최동준 대령님께서 직접 손수 주신 작은 부적이 놓여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저 오래된 천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제게 그 부적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상징이죠. 그것은 제가 군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늘 상기시켜주는 존재이며 제가 겪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해주는 소중한 물건입니다. 때때로 저는 문득 생각에 잠기곤 해요. 만약 그때 한국 파견 임무를 맡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과연 어떤 길을 걸었을까 하고 말이죠. 아마도 저는 여전히 유럽 중심의 사고에 갇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운명처럼 주어진 그 기회는 제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타국의 군사체계를 배우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곳은 제가 군인의 본질을 다시 배우게 된 곳이었고, 한 국가가 어떻게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는지를 목격할 수 있던 곳이었죠. 특히 지금도 선명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강원도의 눈 덮인 산악지대에서 새벽까지 이어진 혹한기 훈련 중 젊은 장병들이 묵묵히 무기를 들고 땀과 눈물을 함께 흘리던 그 순간, 저는 단지 하나의 군사훈련이 아니라 한 민족이 지켜내고자 하는 존재의 의지를 볼 수 있었죠. 그 경험은 제 군인으로서의 철학,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방향성까지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전장을 숫자나 이론으로만 해석하지 않게 되었고, 사람과 정신, 문화와 맥락을 함께 읽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그 변화는 제가 나토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늘 제 결정의 기준점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일지도 모르겠어요. 기술과 장비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지만 사람의 정신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정신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책상 위에 작은 부적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을 해요. 군인의 길은 언제나 배우는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은 앞으로도 제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 어느 한 가정집,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뭐가 그렇게도 슬픈지 세상을 다 잃어버린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안아주고는 엄마로 보이는 분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이 아이의 삶은 완전하게 바뀌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 아이에게는 어떤 슬픔이 있었고 또 어떤 계기를 맞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셀리나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딸 레나를 홀로 키우고 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있거든요. 수없이 힘들었던 순간에도 제가 힘을 내서 레나를 키울 수 있었던 이유는 레나가 저에게 보여주는 따뜻한 시선과 그 미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와도 아이가 보여주는 미소 한 번이면 모든 힘듦이 사라지니까요.
하지만 야속하게도 레나는 일찍이 미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등학생 때 불운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팔을 절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땐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만 있다면 그깟 팔 하나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레나의 생각은 저와 달랐어요. 팔을 잃은 레나는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직 어리니까 재활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다 보면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될 것이라 하던 의료진들의 예상과 달리 레나는 웃음을 찾지 못했죠. 중학교에 올라가고 나서도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지냈습니다. 레나 스스로 벽을 치고 있으니 당연히 가까이 오는 친구는 없었고 레나는 홈스쿨링을 하고 싶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웠어요. 저는 매일 일을 나가야 했고 무엇보다 학교마저 다니지 않으면 레나가 정말 사회에서 고립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만 늘어나던 어느 날 레나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레나가 학교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에서 삶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의 시그널이 드러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회사에서 뛰쳐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간다고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학교 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제안받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다지 효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학교에 가는 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였어요. 또 이번에는 다를지도 모를까 하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나의 담임인 수정 선생님이 한국에서 이민 온 분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다는 소문대로 수정 선생님은 인류 명문대를 나온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커다란 희망을 걸었던 것이었어요. 처음 만난 수정 선생님은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선 레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게 보였어요. 아무리 교사라고 하더라도 내 일이라고 나누는 게 미국의 학교입니다. 학생들이 무례하게 굴거나 큰 잘못을 저질러도 선생님들은 직접적인 훈계를 할 수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에너지를 쏟으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학교 징계위원회에 보내거나 부모에게 연락해서 문제를 끝내려고 하니 학생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없다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정 선생님은 달랐어요. 한 달 동안 레나가 했던 말과 행동을 정리해 둔 걸로도 모자라서 그걸 의사에게 보여주라고 하더군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요. 그러자 수정 선생님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레나를 한국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미국은 무슨 캘리포니아도 떠나본 적 없는 애를 어떻게 한국으로 보내라는 거죠? 한국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 뛰어난 학자들도 많이 배출한 곳이라는 건 알지만 그게 저희 레나와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굳이 레나를 한국에 보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도 모르겠었고요.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자 수정 선생님은 확신에 찬 말투로 저를 설득했어요. 제대로 보고 들으려 하지 않는 레나에게는 신선한 충격이 필요하다면서요.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건 여전했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친척 동생의 SNS 계정을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 담긴 사진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밤늦게 번화가에서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복을 입은 채 말이죠. 아무리 번화가라 해도 밤늦은 시간에 교복 입은 학생들이 밖을 돌아다니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놀라자 선생님은 한국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라고 자부했어요. 또 선생님의 친척 동생은 친구들과의 일상도 사진으로 남겨두었는데 친구들 무리 중에서 혼혈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매우 폐쇄적인 나라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진 속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런 기류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나를 데리고 가면 차별적인 시선을 받아서 레나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선생님은 한국도 글로벌화된 지 오래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활발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종차별은 미국이 심하면 훨씬 심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더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이대로라면 허망하게 레나를 잃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저는 레나를 데리고 한국으로의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만 믿고 한국에 온 저는 인천공항의 신식 문물과 깨끗한 환경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가끔 미국 연예인들이 한국에 갔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 인천공항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구석구석 찾아볼 생각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딸은 아무 감흥이 없어 보였습니다. 차라리 이 여행이 기대되지 않는다. 왜 이런데 날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냐라고 말해준다면 좋을 텐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따라오는 레나를 보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 여행이 레나의 인생의 중요한 변환점이 되기를 바랐고, 저는 레나에게 최고의 여행을 선사해 주겠다고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다짐이 무색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열차를 타고 내려서 숙소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탔는데 하필 퇴근 시간이랑 겹쳐서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짐은 많지, 사람은 밀려 들어오지, 오랜 비행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지쳤지, 레나도 말은 안 했지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레나는 팔 한쪽도 없잖아요. 한 손으로는 캐리어를 끌어야 했기에 지탱할 곳 하나 없었으니 힘들었을 게 뻔했습니다. 여행 첫날부터 낭패를 봤다고 생각하며 동선을 이렇게 짠 과거의 저를 원망하고 있는데 마침 딱 빈자리가 났습니다. 저는 레나를 밀어서 그 자리에 앉혔어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을 살피던 중 레나가 앉은 의자 위에 붙은 노약자석 표시를 보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레나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일어난 레나는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죠.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 한 분이 제 팔을 툭툭 건들더니 레나를 다시 앉히라는 듯 의자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제가 레나를 앉히니 할머니는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달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셨어요. 뼛속까지 미국인이라 할머니가 설마 내 가방을 훔쳐가려고 그러나? 라는 의심도 했지만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 지하철에서 저 무거운 가방을 어떻게 연로한 할머니가 가져가시겠어요. 제가 가방을 벗자 할머니는 그 가방을 자기 무릎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작은 초콜릿을 꺼내 레나에게 주시더라고요. 레나가 한 손밖에 없다는 것을 안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레나의 팔을 보고 기겁을 하거나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정하게 초콜릿을 까서 레나의 손바닥 위에 올려주셨죠. 저는 지하철에서 피곤해 지친 어린 외국인 아이도 배려가 필요한 약자라고 생각해 주시는 그 따스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 있는 제가 덜 힘들도록 가방을 들어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지하철에서 내리고 비어있는 좌석이 또 나타났습니다. 저는 후다닥 그 자리로 가려고 했는데 좌석의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곳은 파란색인데 그곳은 분홍색이었습니다. 뭔가 스페셜한 게 있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보았더니 임산부 배려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임산부만을 위한 좌석이 있다는 건 처음 봤어요. 아이를 낳아본 적 있는 여자로서 임신한 여자가 대중교통을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 초기에는 임신한 게 티도 안 나서 배려받기가 힘든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초기 임산부도 배려를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하철은 미국처럼 시끄럽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00이면 100, 버스나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이상한 영상물을 보고 있어도 함부로 항의도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면서요. 또 지하철 역사에서 잠을 자거나 술에 절어 비틀거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동하느라 지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수정 선생님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저희 모녀의 여행에는 사건 사고가 끊기지 않는 걸까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잠에 든 레나는 갑자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가지고 온 약 중엔 해열제가 없었어요. 나가서 약을 살까 생각했는데 이 시간에 약국 문을 열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로 전화를 걸 생각도 못하고 곧장 로비로 직행했습니다. 하필 직원이 자리를 비웠더라고요. 방에서 끙끙 앓고 있는 레나를 생각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숙소로 들어오던 한 한국인 남자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직원을 불러주겠다면서요. 저는 지금 아이가 많이 아픈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그 사람은 레나의 나이와 증상을 묻고는 저를 데리고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서울로 가족 여행을 왔는데 어린아이가 있어서 약을 챙겨왔다고 하더라고요. 건네받은 약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만 해도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국 약은 처음 먹여보는 거였거든요. 혹시 이 약 때문에 안 좋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됐죠. 하지만 아주 다행히도 레나는 약을 먹은 지 1시간 만에 열이 내렸고 푹 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약을 주었던 투숙객과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저를 잊지 않고 전날 밤 아이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저는 거듭 감사 인사를 하면서 고마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은 가방에서 상비약통을 꺼내주었습니다. 외국에서 여행할 때 아이가 아프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며 아주 효과 좋은 것들로만 꾸렸으니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약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약사 친구에게 한국 약이 안전하다는 확증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제가 약 사진을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약이면 믿고 먹어도 돼. 미국처럼 내성이 생길 걱정도 없고 안전하니까 말이야. 친구와 연락하고 난 뒤 저는 레나와 함께 밥을 먹으러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정리해놓은 맛집 리스트가 아니라 주변을 돌아가면서 맛있어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식당 주인은 정말 불친절했어요. 사람의 눈도 안 쳐다보고 한국어는 못하지만 괜히 말투가 투덜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에 와서 좋은 사람들만 만났던 저였지만 이때만큼은 한국에도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식당이 맛있으면 됐죠. 한국은 미국처럼 팁을 받는 것도 아니고 팁도 안 받는데 대단한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할머니는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분 나쁘게 밥 먹는 저희 주변을 계속 서성이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러냐고 묻고 싶어도 언어가 안 되니 속이 터질 지경이었죠. 주인 할머니는 제가 아니라 레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밥을 잘 못 먹는 레나가 깨작거리는 게 보기 싫기라도 했나 보죠. 저는 할머니에게 무례한 행동을 그만두라며 화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알았는지 할머니는 주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레나에게 눈치 보지 말고 먹고 싶은 만큼만 먹으라며 혹시나 상처받았을 레나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낯선 음식이 무서워서인지 몸이 안 좋아서인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거라도 찾아서 먹여야겠다고 생각하며 일어나려던 그때 주인 할머니가 무언가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약간 수프같이 묽은 음식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음식을 레나 앞에 내려두셨습니다. 저는 레나가 당연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모락모락 김이 나는 음식에 호기심이 생겼는지 아니면 할머니의 마음이 전해진 건지 숟가락을 들고 한술 떴습니다. 한두 번 먹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나는 한 그릇을 다 먹었어요. 레나가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한 것에 감사하며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할머니는 레나가 먹은 죽을 계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환산하고 값을 치러야 한다고 배웠던 저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런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기했습니다. 레나에게 음식이 어땠냐 물으니 레나는 근래 먹은 음식 중에 가장 맛있었다며 극찬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 메뉴에도 없는 음식을 만들어준 것에 크게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레나가 사람에게 이런 호감을 느끼다니. 여행 첫날인데 아주 큰 수확이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한 번, 숙소에서 한 번, 식당에서 한 번. 이렇게 3번의 따뜻한 배려를 경험한 레나는 조금 적극적인 태도로 여행에 동참했습니다. 수정 선생님 사촌 동생의 SNS에서 본 홍대라는 곳으로 갔는데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만큼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를 돌아다니더라고요. 레나는 자기 또래의 생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항상 제 뒤만 쫓아다니던 아이가 먼저 앞장서서 예쁜 소품을 파는 상점을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그러다 쿵작거리는 소리에 이끌려 어딘가에 다다랐는데 코인 노래방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었습니다. 레나는 시끄러운 걸 기피했기 때문에 당연히 레나가 그곳을 벗어나려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레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들어가자는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저는 레나와 함께 코인 노래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노래방을 떠올리면 가라오케가 생각나는데 거기서는 술을 먹는지라 혹 레나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이면 어떻게 하지?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은 제 생각과 전혀 다른 곳이었고 어린 학생들도 오는 아주 건전하고 깨끗한 곳이었어요. 폐쇄적인 것과 다르게 이상한 냄새도 안 났고 조명도 밝고 분위기도 건전했습니다. 저는 레나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곳에서 레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팔을 절단한 후로 처음 들은 레나의 노랫소리였어요. 아기일 때는 매일같이 저를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던 아이가 사고 이후 노래를 잃어버려 마음이 아팠었는데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홍대의 밤거리를 누리고 숙소에 들어온 저는 원데이 클래스 일정을 잡았어요. 레나가 한국에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 덕에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말입니다. 한쪽 팔이 없는 레나가 할 만한 수업을 찾던 중 서예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원데이 클래스를 알게 되었어요. 점잖은 분위기에서 글을 쓰며 심신의 안정을 찾는다는 걸 보고 레나에게 딱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를 하는 걸 힘들어하는지라 레나가 수업을 받는 동안 옆 건물 카페에서 한적하게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업이 끝날 시간이 되었는데도 레나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정리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겠지 라며 기다리는데 30분이 지나도 레나가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서둘러 원데이 클래스장으로 가니 강사로부터 레나가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사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나는 심각한 길치입니다. 저는 바로 뛰쳐나가서 레나를 찾았어요. 하지만 레나의 뒷공무니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레나는 중학생이었지만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였고 해외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여행 계획은 제가 다 짰기 때문에 레나는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홀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레나가 상상되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레나가 갈 만한 곳들을 들쑤시며 다니느라 온몸은 땀범벅이었고 우는 바람에 화장은 다 지워져 있었어요. 멀쩡한 몰골은 아니었죠. 이상한 외국인 여자가 동네방네 들쑤시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이상해 보였겠어요. 한 남자가 저에게 무슨 일이냐고 질문을 해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것을 보니 고등학생이었는데 영어가 굉장히 유창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인지 횡설수설하는 제 말을 잘 이해해서 경찰에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경찰에 연락할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맸을 거예요. 저는 그 학생의 안내를 받아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나를 찾을 수 있었죠. 레나도 많이 놀랬는지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마치고 난 뒤 카페에 있다는 저를 찾으러 나왔는데 아무리 가도 카페가 나오지 않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길을 잃은 후였다고 합니다. 저는 레나를 안심시키며 레나를 데리고 경찰서에 와줬다는 한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나는 저 사람이 아니었다면 더 이상한 길로 흘러갔을 거라며 너무 감사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레나와 마찬가지로 거듭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또 저 대신 경찰서에 전화를 해준 학생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던 아주머니와 학생은 사례도 거절하시고 조용히 경찰서를 떠나셨습니다. 아주 조금도 생색내지 않으셨죠. 그날 저는 숙소에서 레나와 그동안 느꼈던 것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레나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기억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이 한국에서 보았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팔이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신났던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레나를 데리고 한국에 온 거였는데 한국에 오길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레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라고 하길래 내가 보는 것들이 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미국에서 겪은 것들은 전부 끔찍하고 무서운 것들 뿐이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끔찍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알 것 같아.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은 것 같아. 이젠 더 이상 사는 게 무의미하게 보이지 않아.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이렇게 한국에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 엄마.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야. 레나가 이렇게 말해주는데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저는 한국에 더 머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레나의 말을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팔 절단 후 한 번도 뭔가를 요구한 적 없던 아이였거든요. 저는 바로 미국에 가서 살던 곳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널리스트라서 상대적으로 이동이 자유롭거든요. 저는 레나가 다닐 학교를 찾아보았고 수정 선생님의 추천으로 한 국제학교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교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조금이라도 별로인 부분이 있으면 바로 레나와 함께 학교를 나올 거라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교실을 보니 그런 생각은 싹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학교의 모든 시설은 최신식이었습니다. 각 반마다 있는 시스템 에어컨, 게다가 공기청정기까지 있었어요. 칠판도 일반적인 분필 칠판이 아니라 스크린이더라고요. 운동장에도 잔디가 깔려 있었죠. 무엇보다 학생들의 태도가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예의 바랐고 그 누구도 홀로 있는 아이가 없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가라는 선생님의 제안에 점심을 먹고 학교를 돌아보는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335 팀을 이뤄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게임이라도 하려는 건가 싶었는데 그 학생들은 돌연 대형을 잡더니 음악을 틀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건 줄 알았어요. 레나는 한국 아이들은 저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냐면서 자기는 부담스러워서 저런 아이들과는 못 어울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맛있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다정하다며 이 학교를 다니고 싶어 했던 레나의 충격 발언이었죠. 저는 레나를 달래기 위해 선생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저게 한국에서 유행하는 놀이 같은 거냐고요? 저 놀이에 동참하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 모든 반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함께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 저건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체육대회인데 왜 운동을 안 하고 춤을 추냐고 했더니 학생들끼리 축제를 즐기는 방법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동참하지 않는다고 따돌리는 건 없어요. 실제로 몇몇 아이들은 안 한다고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즐기면서 하고 있네요. 오히려 안 한다고 했던 애들이 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못하는 친구라고 해서 면박 주지 않고 한 사람이 안 되면 잘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성적에 들어가나요? 한국 학생들은 성적에 매우 예민하다고 들었어요. 그러자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건 성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전히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안전상 문제가 생기지 않고 수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레나에게 이 얘기를 듣고도 걱정하는 마음이 드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레나는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다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요. 세상 모든 게 의미 없다고 말하던 염세주의자인 제 딸에게 이런 말이 나오다니, 무언가를 하고 싶을 수도 있다니, 엄청난 발전이 일어났음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감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모두가 레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었는데 여기서는 그 누구도 레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지만 제게는 마지막 걱정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학교의 교육열이었죠. 한국은 성적에 예민하고 예민한 만큼 아이들에게 과도한 수업을 시킨다는데 저희 레나에게도 그럴까봐 걱정이었어요. 저는 레나가 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것보다 성적을 잘 받는 걸 우선순위로 할까봐 우려됐거든요. 또 한국 학생들은 수준이 높아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배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수업 커리큘럼이 이와 같다면 아무리 학교가 좋아도 레나를 보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커리큘럼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더 이상 고치려 해도 고칠 게 없는 그런 완벽함이었죠. 그런데 학교는 이것 외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레나의 학교에서는 수업을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보충 수업도 진행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학비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선배들이 봉사의 일환으로 후배를 가르쳐주기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선배가 후배를 케어하다 보면 학교에 적응하는 게 수월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들의 말씀과 학교의 분위기, 제가 본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국제학교에 신뢰감을 갖게 되었고 레나를 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레나가 한국에 온 지 벌써 2년 차가 되었네요. 그 시간 동안 레나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취업도 하고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도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런 레나를 볼 때면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레나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수정 선생님을 만난 건 저와 레나의 인생을 통틀어 가장 큰 행운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만약 한국인 수정 선생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저와 레나 평생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갈 생각조차 못했을 테고 우리 레나는 미국에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해서 늘 외롭게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레나는 한국에서 누구보다 활발한 아이로 다시 태어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레나가 팔이 한쪽이 없음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혐오하거나 놀려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레나의 팔이 되어서 짐도 들어주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늘 앞장서서 레나를 도와주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미국의 어른들보다도 더 성숙한 도덕을 가진 아이들이었죠. 최근에는 학교 아이들 엄마들과 많이 친해졌는데 그런 어머니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레나가 불편해하지 않을 의수를 맞추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사실 미국에서 지낼 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기에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마침 한 어머니분이 의수를 제작하시는 분과 인연이 있다며 소개해 주셨거든요. 한국의 의수는 미국의 의수에 비해 가격도 저렴했고 그에 반해 퀄리티는 몇 배 더 훌륭했습니다. 이런 멋진 나라 한국에서 레나와 함께 지내고 있음이 지금도 믿기지 않고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신 한국인 수정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나이에 팔을 잃게 된 레나의 마음을 감히 제가 헤아릴 수 없겠지만 한국에서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레나를 위해 여우튜브와 저 송은지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갈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만의 유튜브